네, 오늘 장 랭킹 5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키워드에 주목해야 될까요? 두 분의 조언 지금부터 받아볼게요. 헤르메스탁 하창원 본부장,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배재원 PB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에도 굵직한 이슈가 많습니다. 어떠한 개별적인 전략이 필요할까요? 바로 열어보면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오늘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 한다면 미국의 중국 통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엔비디아가 직격탄을 맞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 배재원 PB님께 들어볼게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수출 통제를 또 강화했는데요. 엔비디아도 장중에 많이 흔들리다 낙폭을 만회했잖아요. 좀 큰 틀에서 본다면 국내 반도체 전반도 크게는 흔들리지 않고 만회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큰 리스크는 아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지 일단 지금 위치에서 반도체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네, 일단은 아무래도 대중국 통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오늘 좀 더 강화하는 이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일단 우리나라 반도체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현재 흐름상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좀 봤을 때 일단 이 소재가 막 그렇게 새로운 소재는 아니다라고 일단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과 이러한 리스크보다도 이제 앞으로의 반도체에 있어서의 재고의 감소라든지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어느 정도 반등하고 있다. 이런 호재성 뉴스들이 좀 더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중국 제재가 일어날수록 시장이 어느 정도 변동폭은 좀 확대할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은 이런 상승 추세를 멈추기에는 그렇게 큰 소재는 아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엔비디아와 연결고리 강한 종목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오는 쪽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뒤집어서 생각해서 기회라고 생각을 해도 될지요? 네, 그렇게 엔비디아의 소재로 인해서 하락을 보였던 종목들에게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반도체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최근에 이런 트렌드라든지 혹은 실적이라든지 받쳐주는 종목들에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오늘 이제 좀 하락을 보였던 종목들도 지금 같은 반도체 상승장에 있어서의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조정폭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저점이 확인이 된다면 이렇게 진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PB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어가 보죠. 본부장님의 시선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크게 본다면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라는 평이 우세한데 거기에 한 표를 던져도 될지 그리고 첨단 AI 칩 같은 경우는 국내 생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되는 걸까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은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만약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강하게 눌린다고 한다면 오히려 조금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중국 쪽에 대한 이런 제재가 진행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좀 규제가 완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오히려 반사 수혜를 또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생길 수가 있고 일단 오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 대한 수급도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엄청나게 타격이다라는 시장의 이런 시각에 있었으면은 오늘의 수급 흐름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게 어쨌든 엔비디아에서의 중국 영향력이 한 20% 정도니까 작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흐름을 과연 막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좀 물음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제 이 HBM이 막혔을 때 H100이라든지 800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로 나오면서 신제품들이 또 만들어졌고 분명 그 안에서의 기회를 좀 찾아 나가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HBM을 필두로 물론 성장성이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재고 데이터나 이런 디램의 현물 가격들이 높아지는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업종 턴어라운드의 이런 기조로 해당 섹터를 바라보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런 좀 짧게 작용될 수 있는 이런 이슈들로는 만약에 그런 부분으로 주가가 눌린다고 한다면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로 삼아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AI 칩에도 디램이 들어가는데 디램 수출까지 영향이 간다라고 보는 건 너무 가는 생각일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좀 너무 과하게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건 이제 또 수요단에서 어느 국가가 또 지배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HBM 같은 경우는 지금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런 성장기도 아니고 이제 시작기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초입기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데이터 수요는 뭐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른 인프라 설치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지나가는 소나기 정도로 아마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뉴스로 인해서 반사 수혜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뭐 최대 주주가 중국 아니면 중국 매출 비중이 높다라고 지금 평가가 되는 기업은 뭐 상한가도 진입을 한 상태, 네네. 상대적으로 강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거는 반대로 저희가 투자 아이디어를 지금 생각해서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 관련된 규제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피델릭스 같은 이런 종목이 좀 상한가에 진입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앞서서 제가 좀 강조드렸던 부분은 어쨌든 반도체라는 섹터를 보실 때 좀 굵직한 큰 기둥들을 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하나는 HBM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견조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하나는 이제 반도체의 업황 턴어라운드 부분, 이 부분을 일단 큰 그림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지금 방향성 자체는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이제 이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느냐가 결국에는 이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어려운 부분에선 단기적으로 투자 의견은 이거랑 정반대로 가셔도 되지만 어쨌든 반도체라는 업황 그 섹터를 투자를 하실 때 너무 단기적으로 투자하시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보다는 좀 더 큰 물줄기를 보시면서 해당 섹터를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큰 물줄기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결국은 신규 매수에 나서야 된다면 생각하는 건 HBM에 대한 키워드가 얼마나 강력한가, 그리고 네네. 그 키워드를 가진 종목이 가격 메리트를 가졌는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2주, 3주 전부터는 계속적으로 한미반도체를 연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일단 HBM 또 ETF도 출범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뭐 또 추가적인 이후에 패시브 자금들도 들어올 수 있어서 관련된 흐름들도 좀 살펴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우선적으로 해봤습니다. 저희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한 이야기도 해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4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큰 틀에서 전쟁 진행 중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디에서든 불거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상품 가격도 연동해서 움직임 나오긴 하겠지만 1차적으로 오늘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가고자 합니다. 본부장님과 계속 좀 이어갈게요. 저희 아직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서 무언가 코멘트가 나온 뭐 확정된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뭐 예고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가장 오늘 오전부터 보셨을 광물한다면 히토류일 것 같습니다. 선제적으로 지금 대응하는 그 수급이 몰리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며 이런 상황을 투자 아이디어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자리일지도 궁금해요. 사실 뭐 좀 추가적인 상승력은 좀 열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전에 뭐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티리얼이 한번 최근에 한 4월, 5월 달에 굉장히 좀 큰 시세가 부각이 됐는데, 그때는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강력한 수급이 쏠릴 때 페라이트가 붙어주면서 좀 추가적인 시세가 분출이 됐거든요. 근데 과거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을 때에도 유니온 같은 경우는 한 9,000원 라인까지는 좀 상승력이 나왔었던 종목이고요.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도 한 6,000원 라인 때는 좀 종종 갔었던 이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이슈로는 뭐 사실 추가적인 상승은 언제든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중국 쪽에서 얼마나 또 히토류에 대한 제재 카드들을 꺼내느냐가 좀 핵심인데, 사실 이제 기존부터도 계속적인 이런 히토류에 대한 제재들을 조금씩 강화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런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급망에서의 좀 이슈가 부각이 되느냐가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생각보다 중국에서 강하게 이런 히토류 카드를 전면적으로 막 내세우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최근에서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뭐 단연 상한가도 가고 그 이후에 상승력도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런 이제 정부 차원에서 액션이 좀 더디다라고 한다면 오늘도 좀 탄력도가 떨어진 게 이렇게 제재를 했으니까 중국 쪽에서 빠르게
이런 뭐 규제라든지 히토류 관련된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붙으면서 시장에서의 이런 학습 효과로 인한 수급이 쏠렸는데 뭐 아직까지 그렇게 이렇다한 반응이 없다 보니까 갈수록 차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다만 이제 추가적인 시세는 조금 더 이제 가파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전에 페라이트 이슈가 나온 이후에 가장 큰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일단 시장의 관심은 좀 지대하다라는 부분에서는 추가적인 연속성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전에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슈화가 확정되지 않았어도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왔을 때 덜어내는 결단도 필요하실까요? 사실 만약에 중국에서 히토류 카드만 정말 전면적으로 내놓는다라고 한다면 뭐 이전에 뭐 페라이트 이슈의 최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분들은 충분히 저는 뭐 본전 이상의 탈출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 막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차분하게 해당 이슈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켜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히토류에 대한 의견 정리받아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을 조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 피비님과 해볼게요. 원유 도소매 업체 그리고 천연가스 이쪽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 오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석유 유통사업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의 주가 흐름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앙에너비스 쪽에서 효과창도 강하게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일단 어떤 날은 피비님 천연가스 쪽이 반짝반짝, 어떤 때는 원유 도소매 업체들이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사이즈가 작은 중소형단에서 탄력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 원유 재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장 대응하면서 포트폴리오 안에서 해제 역할을 해줄 수도 있을지 지금 구간에서는 접근을 해도 될 만한 자리인지 분석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의 진입은 솔직히 어렵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봤을 때 최근에 뭐 원유라든지 천연가스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던 배경에는 뭐 이런 매크로적인 이슈가 일단 한몫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 좀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 시장 쪽에서 어려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 연출이 되면서 국내 시장도 역시 계속 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국내 시장이 안 좋은 흐름을 보일 때마다 이런 뭐 전쟁이라든지 이런 소재들이 굉장히 크게 반응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중앙에너비스도 그렇고 흥구석유도 그렇고 이러한 원유단의 종목들이 이러한 소재로 강하게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게 지속적인 뭐 상승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매크로가 지속적으로 좀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야 좀 이런 흐름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뭐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뭐 차익 실현을 하는 방향이 좀 좋아 보이고 신규로 진입을 하는 투자자께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 뉴스가 나올 때 뭐 현물 뭐 아니지만 엘컴텍과 같이 금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들의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제 역할을 안전자산, 그 안전이라는 발판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엘컴텍 같은 경우가 이제 금 가격이 좀 상승할 때마다 어느 정도 뭐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종목이긴 한데 정말 이 주식 시장이 불안하고 어떻게 보면 이 주식과 좀 대체 관계를 이루고 있는 종목들에 투자를 하고 싶으시면 뭐 주식 내에 있는 금 관련주라기보다는 뭐 정말 뭐 금을 뭐 이렇게 매수를 하시다던가 이런 식으로의 대응은 좋을 것 같은데 실제 엘컴텍 같은 경우 한번 차트만 살펴보셔도 단기적인 반등을 보였지만 이게 지속적인 뭐 추세적인 상승을 이룬 모습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엘컴텍을 대안의 자산으로 투자하는 것은 조금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본부장님께 저를 쳐다봐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코멘트가 있으실까요? 근데 사실 이제 현물금 같은 경우는 네. 최근에 이제 저는 그쪽 관련된 쪽도 관심이 좀 많아서 보고 있는데 현물금 인출이 너무 많이 주문이 폭주를 해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또 특히나 엘컴텍 같은 경우 광고를 갖고 있는 부분으로 사실 금 관련주로 엮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금 선물 가격은 상당히 좀 높아졌다가 최근 한 2, 3거래일 정도만 약간 좀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국채 이번에 소매 판매 잘 나오면서 이제 국채 금리 다시 오른 것처럼 안전자산에 대한 이런 시각이 좀 변동성이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현물 쪽에서는 굉장히 핫하게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기 수요가 많은지 몰랐습니다. 관련돼서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넘어가겠습니다. 3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3위는 요즘 좀 많이 합니다.
3분기 어디가 실적이 가장 좋을까요? 하면은 빠지지 않는 쪽 자동차주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차 실적에 대한 이야기도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본부장님과 이야기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어제는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 사고는 있지만 그간에 정말 많이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에서도 산 쪽이 완성차였고요.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수급 영향으로 밀어올릴 수 있는 그 영향력을 어디까지로 볼 수 있을지 정말 호재에 기반해서 실적 시즌까지 끌고 갈 만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지 먼저 완성차 중심으로 이야기 들려주세요. 네,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제 자동차에 대한 의견은 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좀 다른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진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얘기가 작년 말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판매량은 사실 좋은 상황이거든요. 미국 쪽에서도 판매 견조하고 이번에 이제 10월 4일에 또 현대기아의 이런 판매량들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되게 좋은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자동차 과연 피크아웃이 그렇게 빨리 올까? 물론 내수에선 좀 부진했고 이제 해외 부분에서 많이 만회를 하긴 했습니다만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판매량이 정말 그렇게까지 우려할 정도로 빠질까라는 부분에선 사실 좀 물음표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Q단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실적 부분에서도 충분히 좀 유의미한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고 또 신차에 대한 흐름들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수요는 더 늘어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SUV 쪽에서는 또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강자잖아요. 우리나라가 SUV 쪽에서는. 그런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거래일 전부터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은 달라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현대차와 기아의 수급을 좀 한번 살펴보시면 외국인들이 정말 그렇게 많이 팔 때에도 연속성 있게 기아와 현대에는 좀 많이 매수를 해줬거든요. 기아 같은 경우는 전거래일만 좀 팔았지 19일부터는 지속적으로 좀 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거래일까지만 해도 17거래일 연달아 외국인의 매도가 나올 뻔했잖아요. 근데 그에 반면에서 자동차 쪽은 그 안 좋은 수급 안에서도 외국인들이 많이 담았다라는 거는 그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주주 환원도 생각을 해보신다면 정말 괜찮은 가격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 부분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물론 오늘 자동차가 상승률이 나온 게 단순히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만은 아닙니다. 뭐 도요타에서 이제 공장 가동 중단하는 그런 이슈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반사 수혜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슈는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내년 전망 리포트가 또 나왔을 때 자동차가 또 포함이 돼서 긍정적인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됐다라고는 보고 있지만 절대적인 실적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배당이나 주주 환원적으로 보더라도 뭐 현재 가격대라면 그래도 좀 충분히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오늘 자동차 부품 쪽에서도 좀 같이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좀 수급적인 부분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받아준다면 충분히 좀 다른 모습은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는 많이 올라온 구간인데 신규 접근도 괜찮은 자리인지도 궁금해요. 오늘 현대차 같은 경우는 한 증권사에서 목표주가 하향 조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시차 판매 둔화, 그러니까 고금리 시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새로운 차를 사고자 하는 수요가 적을 것이고 인센티브에 대한 이야기도 부담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 부담으로 항상 매물대 벽에 부딪혔던 종목은 악재가 그 자리에서 꼭 부각이 되곤 하잖아요. 계속 지금 전고점 부분까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라서 새로운 시선도 괜찮을지에 대한 물음표가 많으실 것 같아서 이 리스크 요인들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지금 그렇게까지 올랐다라고 보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뭐 지금 자리도 괜찮다라고 보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자리에서 모든 이 자동차에 대한 비중을 뭐 100% 확대하시지는 않겠죠. 그래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좀 바닥을 강력하게 다졌던 라인 부분이 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는 78,000원 라인이고요. 현대 같은 경우는 이제 18만 원대 초반 부분인데 해당 부분 강하게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고금리에 따라서 정말 자동차에 대한 출하량이 감소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해당 가격 라인 이탈을 하셨을 때 한 번 정도 끊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사실 고금리에 따른 자동차 판매량에 대한 물음표는 작년부터 계속됐는데 오히려 자동차의 데이터를 봤을 땐 좋았다라는 부분들도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자동차 조금 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PB님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조용한 데 비해서 최근에 자동차에 대한 수급 몰리는 상황, 그리고 특히 오늘장에서 반짝임이 두드러지고 있거든요. 오늘장 이 두
종목이 그리고 있는 양봉의 의미가 딱히 딱 찾을 수 꼽을 수 연결고리가 강한 쪽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딱 하나 꼽아준다면 어떤 모멘텀에 가장 주목하시는지요? 저는 자동차 쪽에서는 아무래도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 상황에서도 뭐 큰 악재에도 주가가 하락을 하지 않고 수급이 어느 정도 견조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뭐 코로나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3분기가 자동차주에 있어서는 좀 비수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이런 계절성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뭐 임단협이 조기 마감되는 뭐 이런 이슈도 있었고 이런 악재가 해소되면서 실적에 대해서 피크아웃 소리가 많았지만 여전히 기대하는 그런 쪽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악재에도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좀 살펴봐도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짧게만 요거 추가로 여쭤볼게요. 사실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오는지 타이밍이잖아요. 실적 잡아주셨으니까요. 실적 뭐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전에 분위기가 형성되는 지금부터가 매수 적기일지 아니면 무언가 보고 시장의 주가 반응을 보고 잠잠해진 이후에 또 한 번을 기대하면서 그때 봐야 될지 궁금해요. 전 지금부터도 이제 어느 정도 분할로 매수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일단 저희가 저점이라는 거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좋은 상황에서 진입해도 좋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배당 쪽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그런 배당도 기대하면서 뭐 주가 상승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이게 어떤 시점을 기다린다라기보다 조금씩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매수를 하는 현재 시점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도 언제나 어려운 쪽인 것 같아요. 실적에 대한 기대는 분명한 종목이긴 한데요. 어떤 타이밍을 잡아봐야 될지, 어떠한 뉴스에 주목해야 될지 앞에서 나온 내용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2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고요. 실적하면 또 빠질 수 없는 조선주도 함께 겨뤄서 저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휘비님과 좀 이어갈게요. 오늘 후반으로 갈수록 윗꼬리가 달린 종목도 분명 있습니다만 해운주 쪽에서 강력한 펀치가 나와서요. 무슨 일이지? 이렇게까지 수급에 몰릴 이유가 있나? 이유를 알아야지 어떻게 이 상승을 설명을 하면서 이해를 하지라고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 트리거가 될 만한 내용이 있나요? 일단은 뭐 조금 트리거가 될 만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리면 오늘 좀 뭐 중동 지역 관련해서 이제 뭐 뉴스가 나온 쪽이 있는데 이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 이 중동이 정말 중요한 해상 수송 기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뉴스 나온 것도 있고 그다음 추가적으로 현재 지금 시장 상황에서 뭐 HMM 인수된 관련된 얘기도 나오면서 이제 뭐 인수 관련된 뭐 페노션이라던가 이렇게 상승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유의미한 뭐 어떻게 보면 급상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흐름은 나오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기업에 있어서 조금 뭐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 실적이 좋던가 아니면 뭐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뭐 이런 해운 쪽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러한 뭐 좋은 흐름을 보이진 못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시적인 흐름이라고 피비님의 시선은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일시적인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질문 본부장님께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희 오늘 장에서 해운 많이 들썩이다 윗꼬리가 달린 쪽도 많지만 흥하해운은 계속해서 상한가를 진입한 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 상한가가 풀리지 않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오늘 장에 조금 더 해운 섹터의 움직임에 의미가 있을지 아니면 계속해서 조금 더 살펴볼 수밖에 없는 섹터일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해운 쪽 같은 경우는 이제 펀더멘탈 본업으로만 접근을 하면은 사실상 좀 쉽지는 않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해상 운임 지수 자체가 상당히 코로나19 때와 비교했을 때는 정말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그때 정말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역대급으로 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계속적인 기조 효과에 따른 부담감들도 있는 상황이죠. 일단은 오늘 해운주들이 좀 올라간 거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좀 연관된 산업으로 좀 정해졌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해양수산부에서도 이제 국적 선사 선원 안정과 뭐 이런 수출입 수송 논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수송에 차질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이제 대체적인 이런 뭐 항만에 대한 부분을 좀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 기사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주로 좀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뭐 앞서 얘기가 나왔던 유가 쪽 같은 경우나 이제 뭐 방산 쪽
대부분 다 주가가 한 8, 90%가 상승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진입하기엔 상당히 좀 쉽지는 않죠. 근데 항만으로 끌고 와서 여기를 처음부터 또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관련된 테마들이 대부분 다 비슷한 상승률이 나왔기 때문에 후발로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상한가가 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다음 거래일에도 충분히 좀 급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것도 지정적 리스크로 엮여서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판단이 조금 더 지금 시장에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정말 길어야 2주 정도 확전이나 뭐 이렇게 전쟁에 대한 변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굉장히 좀 짧게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후발주로 가면 갈수록 이 주가의 움직임에 대한 턴 자체가 짧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분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접근하신다면 3거래일 이내로 매매를 끝내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실 정도로 정말 단기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그만큼 변동성이 크고 리스크가 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내하실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만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정리하면 해운 같은 경우는 지금은 테마의 논리로 봐야 된다. 그런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신데 그러면 조선주도 어떻게 본다면은 유가의 상승과 맞물려서 그 기대와 맞물려서 움직임이 일시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로도 움직일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실적까지도 안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잠잠한 이유가 있을까요? 조선주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말씀 주신 것처럼 유가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 조선업에게는 좋죠. 뭐 원유 추진선이라든지 뭐 해양 플랜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뭐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 위주로 일단 먼저 탄력도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유 추진선 같은 경우는 고부가 선이기 때문에 뭐 지금 성과가 이렇게 계속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상당히 좀 매력적인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조선주 같은 경우가 이제 헤비테일 산업이고 계속적으로 이제 거래 대금을 나눠서 받기 때문에 3분기에 지금 이제 영업이익 뭐 5개사의 좀 영업이익 추정치를 봤을 때는 좀 상당히 좀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전 작년 대비했을 때 뭐 한 60% 정도까지도 하향 조정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실적을 확인하고 매수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시장 자체도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조금은 가격 조정도 나오고 있고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수주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성과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내년으로 가면 올해보단 더 좋아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매수 심리가 실적 발표 이후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유가가 오르더라도 조선주가 뭐 엄청 이전처럼 연속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좀 쉽지가 않다. 근데 그런 움직임은 11월 중순 이후에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단기적인 부분까지 좀 챙기신다면 그때 매수하시는 게 맞고요. 아니다 나는 조선업 한 3년 5년 보고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지금 가격대에서도 뭐 저는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이 조선주 가운데서는 가장 먼저 다음 주 수요일 날 실적 발표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오는 반응과 함께 추가적으로 저희도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1위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로봇주가 일제히 움직였을 때 기술적 반등 그 이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드린 바 있는데요. 피비님과 좀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장 눈길을 가신 대표적인 종목은 TPC 이 종목일 것 같아요. 계속 상한가가 풀리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 지금 로봇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안정화되고 있는 구간이다. 호재 이렇게 상한가로 직행할 만큼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시장이다. 그 분위기가 돌아오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각이 가능할지 일단 여기서 출발해 볼게요. 일단 좀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뭐 상반기와 다르게 이제 지금 하반기 그리고 내년으로 갈수록 로봇주 전체적인 상승을 이끌기는 좀 어렵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기 전에는 상장 기대감으로 인해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급하게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장을 한 이후에는 이제 어느 정도 뭐 그동안의 수급들이 이탈을 하면서 하락을 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로봇주에 투자를 하실 분들 혹은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런 성장 산업에 있어서 돈을 벌 수 있고 경쟁력이 있는 기업에 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앞으로 로봇을 정말 다양하게 바스켓 매매를 하신 분들은 조금 어느 정도 뭐 불필요한 로봇주들은 이제 좀 덜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좀 더 이제 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뭐 이렇게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경쟁력 있는 기업들에 조금 투자를 하는 게 집중을 하는 게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주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본부장님의 코멘트도 짧게 듣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 로봇주가 일제히 강하다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약하거든요. 그럼에도 우리가 대장주격으로 계속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면서 안도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준으로 14만 원 지켜낸다면 그래도 추세는 깨지지 않는 흐름으로 저희 봐도 될지에 대한 진단 부탁드릴게요. 저는 일단 로봇주는 이제 ETF에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편입이 되는 그 시점부터 약간의 좀 변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물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격을 지켜주는 것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TPC 같은 경우는 지난 8월에도 같은 이슈로 이미 상한가를 갔었던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 나온 이슈가 아니라 이전에 똑같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같은 이슈로 부각된 이슈이기 때문에 연속적인 상승성에 대해서는 조금은 물음표가 생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로봇주 같은 경우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사회에 접근이 될 텐데 중요한 점은 이제 절대적인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기술력 부분에서 이런 해결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출산이나 임금에 대한 영향력이 계속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좀 이러한 흐름들 앞서 말씀드린 부정적인 그런 요소들이 어떻게 좀 바뀌는지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ETF 출시 일정도 저희 잘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원픽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재현 PB님께서 원픽 가져와 주셨거든요. 오늘 원픽 소개 부탁드릴게요. 제가 오늘 원픽으로 갖고 온 종목은 칩셋 미디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과 관련된 반도체 IP를 개발하는 업체인데요. 일단 이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뭐 자율주행 관련주로서 움직임을 보이는데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서 정말 탄탄한 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칩셋 미디어는 어떻게 보면 20년 정도의 업력이 있고 뭐 고객도 한 150개 정도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13억 5천만 개 뭐 이 정도의 칩을 지금 뭐 전체적인 자율주행 산업도 그렇고 영상 처리 관련된 산업 내에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현재와 같은 뭐 이런 뭐 GPU 부족 현상이라던가 AI발 반도체 이슈가 부각되는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상승 모멘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갖고 온 종목입니다. 제가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42,000원 정도로 잡았고 손절가는 3만 원 선으로 잡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탁 하창한 본부장, 유진투자증권 배재현 PB 두 분과 함께 시간 꾸려봤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